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래놓고 용서받을 생각은 없겠지? 정말 후회해요. 믿어주세요. 믿음? 너는 그럴 자격 없어. 그만, 제발 그만해. 당신 정말 왜 이래? 남편의 절규가 어둠에 잠긴 거실을 찢었다. 25년을 함께 산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날카로운 경멸과 짜증이 칼날처럼 박혔다. 나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주저앉은 채 내 앞에 선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완벽한 남편, 자상한 아들, 유능한 펀드 매니저. 사회가 그에게 붙여준 모든 이름표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내가 뭘 어쨌는데?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걸 어떡하라고.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있었다. 방금 전, 그러니까 남편이 서재에서 나오기 직전까지 나는 휠체어에 앉아 잠든 시어머니의 마른 손등을 쓸어주고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은 평화로운 밤이었다. 가습기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은은한 라벤더 향이 집 안을 채우고 있었다. 5년 전 혈관성 치매 판정을 받으신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잠과 현실의 경계에서 보내셨다. 친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내게 유일한 엄마가 되어주셨던 분. 이제는 내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낯선 이름을 부르는 분. 나는 그저 앙상한 손을 잡고 온기를 나눠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때였다. 스르르 감겨있던 어머니의 눈꺼풀이 열렸다. 언제나 흐릿한 안개에 쌓여있던 눈동자가 그 순간만큼은 칠흑 같은 밤하늘의 별처럼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놀라 숨을 멈췄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뼈마디가 다 드러난 손으로 내 팔을 와락 움켜쥐었다.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필사적인 힘이었다. 공포. 나는 어머니의 눈동자에서 선명한 공포를 읽었다. 저토록 맑고 두려움에 찬 눈빛은 지난 2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메마른 입술을 힘겹게 달싹였다. 그리고 내 귓가에 거의 소리가 되지 못한 바람 같은 속삭임을 불어넣었다. 내 아들 믿지 마라.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아가, 어서 도망쳐.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의 눈은 다시 초점을 잃었고 나를 붙잡았던 손은 힘없이 툭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는 낯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의 잔상을 곱씹고 있었다. 도망치라고? 누구에게서? 당신의 아들, 내 남편에게서? 그 순간 2층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굳은 얼굴로 계단을 내려왔다. 마치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듯이. 방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남편 박지우는 내 앞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는 싸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아니에요. 그냥 또 잠꼬대하신 거예요. 잠꼬대? 내가 듣기엔 똑똑히 당신한테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던데. 무슨 말이냐고 물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나를 신문하는 듯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위압감에 나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왜 이럴까? 평생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던 사람이 맞나? 어머니의 병수발로 내가 지쳐서 헛것을 보고 듣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평화가 거대한 연극이었을까? 정말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옛날 얘기 어릴 때 당신 이름 부르시고. 거짓말하지 마, 김수현.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김수현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수연아 여보였다. 낯선 사람을 대하듯 내뱉은 세 글자는 그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다.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신이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는 태연하게 말을 바꿨다. 방금 전에 냉기는 온데간데 없이 지치고 예민한 아내를 걱정하는 자상한 남편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내 곁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익숙하고 따뜻한 체온이었지만 나는 방금 전 느꼈던 소름 끼치는 한기를 떨쳐낼 수 없었다. 당신 너무 지쳐서 그래. 내일은 내가 연차 낼게. 당신 병원이라도 좀 다녀와. 응?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안색이 말이 아닌데.
어머니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 그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가만히 눈을 감았다. 내 아들 믿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메아리 쳤다. 어서 도망쳐. 하지만 나는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 고아로 자란 내게 유일한 가족이 되어준 이 남자와 이 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그저 어머니의 병이 만들어낸 끔찍한 환각이라고 선망 증세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아내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사람이라고. 내가 아는 박지우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남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정말로 회사에 휴가를 냈다. 그는 정성껏 아침 식사를 차려 내 앞에 내밀었고 밤새 잠드신 어머니의 기저귀를 손수 갈았다. 며느리인 나도 하기 힘든 일을 그는 아무렇지 않게 해냈다. 어머니의 앙상한 몸을 부드럽게 닦아드리고 로션을 발라주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어젯밤의 공포가 정말 내 예민함이 빚어낸 망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아들 왔어요. 오늘은 저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그는 의식 없는 어머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효심지극한 아들이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의심한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쉬이 꺼지지 않았다. 당신 잠깐 나갔다 와. 친구 만나서 수다도 좀 떨고. 됐어요. 어딜 가요? 내 말 좀 들어. 당신 그러다 쓰러져.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남편은 기어이 내 손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쥐어주며 나를 집 밖으로 내몰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배웅했다. 나는 정처 없이 동네를 걸었다. 가을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황량했다. 결국 내가 향한 곳은 동네 카페가 아닌 어머니가 다니시던 노인정이었다.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아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였다. 노인정에서 만난 어머니의 옛 친구분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아이고, 박 선생 며느리 아니야. 고생이 많지? 아니에요, 할머니. 어머니는 잘 계세요. 나는 애써 웃으며 안부를 전하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아드님, 그러니까 제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말씀 없으셨어요? 지훈이? 아이고, 말도 마. 아들 자랑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펀드 매니저로 성공해서 돈도 잘 벌지, 저렇게 이쁜 마누라 얻었지, 엄마한테 효자지. 아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어. 저런 아들 없다고. 역시나. 내 기대가 어리석었다. 나는 실망감을 감추고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그때 할머니가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내 손을 잡았다. 아, 근데 딱 한 번 이상한 소리를 한 적은 있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 오기 한참 전이야. 어느 날 나를 붙잡고 그러는 거야. 우리 지훈이가 너무 완벽해서 무섭다고.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무섭다니요? 글쎄 말이야. 아들이 너무 번듯하고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꼭 진짜 아들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인형 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언젠가 저 애가 내 뒤통수를 칠 것 같아 잠이 안 온다고 나한테만 살짝 털어놓더라고. 그땐 나도 늙은이가 아들 잘나서 복에 겨운 소리 한다고 웃어넘겼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 좀 섬뜩하네. 나는 할머니에게 간신히 인사를 하고 노인정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잘 만들어진 인형. 내 뒤통수를 칠 것 같아.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들의 완벽함 속에 숨겨진 비정함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셨던 것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어머니의 휠체어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동화책이었다. 목소리를 바꿔가며 실감나게 읽어주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본 그가 환하게 웃었다. 왔어? 얼굴이 좀 폈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 위로 가면이 보였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완벽해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가면.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2층, 늘 굳게 잠겨있던 남편의 서재 문 앞에 섰다. 예전부터 남편은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며 서재만큼은 꼭 잠가두었다. 나는 한 번도 그 약속을 깬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장식장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예비 열쇠를 꺼내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25년간 쌓아온 믿음과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건 마지막 힘을 다해 내게 건넨 경고의 의미를. 찰칵. 가벼운 금소금과 함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서재 안은 남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책상, 각 잡힌 서류철, 그리고 창문 너머 어둠을 반사하는 차가운 유리. 25년간 내가 정성껏 꾸며온 집의 다른 공간들과는 전혀 다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낯선 공간이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아니,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나를 이 미친 짓으로 내몰고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였다. 겉에는 개인 중요 서류라고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이걸 열어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어제의 김수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내 손은 봉투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열자 가장 위에 있던 서류의 제목이 눈에 박혔다. VIP 생명보험 증서. 계약자 김수현, 피보험자 김수현. 그리고 법정 상속인 박지훈. 나는 눈을 비볐다.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 액수는 내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현실감 없는 숫자들의 나열이었다. 50억. 가입일은 불과 6개월 전이었다. 이게 뭐야?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남편이 내 이름으로 이런 거액의 보험을 들어놓았다는 사실을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물론 그가 내 서명을 위조했을 것이다. 그에게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을 테니까. 나는 애써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부부니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들어둔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내 아들 믿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나는 미친 듯이 다른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다. 주식 투자 손실 보고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내는 붉은 숫자들이 빼곡했다. 손실액은 보험금 액수와 맞먹을 정도로 터무니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아니, 모든 것을 잃고도 모자라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다. 봉투 맨 아래에는 험악한 글씨체로 쓰인 독촉장 여러 장이 구겨진 채 들어있었다. 마지막 경고다 박지훈. 내 마누라랑 내 어미 목숨이 아까우면 약속한 날짜까지 돈 가져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것이었구나. 어머니가 그토록 공포에 질렸던 이유가.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아들이 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나를 죽여서 내 목숨값으로 자신의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는 계획. 25년의 결혼 생활은 결국 50억짜리 사망보험금으로 귀결되는 한편의 긴 사기극이었을까. 그때였다. 아래층에서 남편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화들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을 허둥지둥 봉투에 다시 집어넣었다. 원래 있던 그대로 각도까지 맞춰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나와 원래대로 잠갔다. 열쇠를 제자리에 숨기고 살금살금 침실로 돌아와 남편 옆에 누웠다. 그는 곤히 잠들어 있는 듯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쉬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죽은 듯이 잠든 척했지만 단 1초도 잠들 수 없었다. 내 옆에 누워있는 이 남자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내 목숨을 노리는 사냥꾼이었고 나는 그의 먹잇감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손길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위선과 기만으로 느껴져 구역질이 났다. 그는 내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완벽한 남편 연기를 계속했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앨범이 눈에 들어왔다. 시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거실 한쪽에 빼놓았던 것이었다. 무심코 앨범을 넘기던 내 손가락이 한 사진 앞에서 멈췄다. 10년 전쯤 가족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었다. 유학 가기 전에 아들과 우리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활짝 웃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와 아들 그리고 남편만 웃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지만 그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에는 희미한 불안과 경계심마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카메라가 아닌 자신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박지훈을 향해 있었다. 너무 완벽해서 무섭다. 노인정 할머니의 말이 다시금 뇌리를 스쳤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 아들의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섬뜩한 무언가를.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했다. 남편의 잦았던 출장과 늦은 귀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모든 순간들이 의혹의 조각이 되어 머릿속을 떠다녔다. 얼마 전 그의 차에서 났던 낯선 여성용 향수 냄새도 떠올랐다. 분명 짙고 달콤한 향이었는데 그는 회사 여직원이 차에 서류를 두고 내려서 잠시 탔던 것이라고 능숙하게 둘러댔었다. 그땐 아무 의심 없이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내가 죽고 난 후의 삶을. 결정적인 기억의 파편이 떠오른 것은 그날 밤 시어머니의 잠꼬대를 들었을 때였다. 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운 듯 끙끙 앓고 계셨다. 나는 물수건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렸다. 그때 어머니의 입에서 흐릿한 단어들이 새어나왔다. 민준이 절벽 그 애가 밀었어. 사고가 아니야. 미안하다. 민준아 미안하다. 민준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박민준. 남편의 어릴 적 친구이자 동네에서 알아주는 수재였다. 늘 남편과 비교당하며 경쟁했던 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두 사람이 함께 등산을 갔다가 민준이가 절벽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결국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고 명문대 진학도 포기해야 했다. 모두가 단순한 실족 사고라고 했다. 남편은 친구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며칠 밤낮을 울며 괴로워했다. 나는 그런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며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고가 아니라고. 남편이 밀었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의 잠꼬대가 사실이라면 내 남편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친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사이코패스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끔찍한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오신 것이다.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하지만 그 죄책감에 짓눌려. 치매라는 병은 어쩌면 그 끔찍한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도피처였을지도 모른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머물 수 없었다. 이곳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나를 옥죄는 거대한 감옥이자 나의 무덤이 될 장소였다. 도망쳐야 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경고처럼 나는 이곳에서 도망쳐야만 살 수 있었다. 나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서재에서 찾아낸 보험 서류와 독촉장들을 가방 깊숙이 쑤셔 넣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모시고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일단 나라도 살아야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등 뒤로 다가가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꼭 다시 모시러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가 여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분명히 회사에 간다고 나갔던 남편이 어느새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평소와 같은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차가운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아, 장 좀 보러 가려고요. 필요한 거 있어요?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손에 쥔 가방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 가방은 뭔데? 장 보러 가는데 짐이 꽤 많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다가오는 그의 모습이 마치 저승사자처럼 느껴졌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그는 모든 것을 눈치챈 것이다. 장 보러 가는데 짐이 꽤 많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뼈를 얼릴 듯 차가웠다. 그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맹수처럼 그의 모든 움직임은 소리 없이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인 위협을 담고 있었다. 나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 닿은 차가운 현관문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려주었다. 당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글쎄, 당신이 내 서재에서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하고 내려왔을 때부터.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그의 비밀을 파헤쳤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그의 얼굴에서 25년간 익숙했던 다정한 남편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하고 무감정한 낯선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당신 요즘 힘든 거 알아? 어머니 병간호하느라 신경도 예민해지고 헛것도 보이는 것 같고. 그가 내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목소리는 다시 걱정하는 남편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나를 동정하는 척 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려는 수작이었다. 교묘한 가스라이팅. 그의 의도를 깨닫는 순간 공포를 넘어선 분노가 치밀었다. 헛것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 서재에서 뭘 봤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그 보험 증서, 독촉장들 전부 다. 내 절규에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소름 끼치는 미소였다. 역시 똑똑해, 내 아내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좋아했잖아. 그는 마치 연극의 마지막 막을 앞둔 배우처럼 양팔을 벌렸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그의 본색이 어둠 속에서 완전한 형체를 드러냈다. 그래, 맞아. 내가 본 그대로야. 난 완전히 망했어. 빚더미에 올라앉았지. 하지만 괜찮아. 곧 모든 게 해결될 테니까. 바로 너 덕분에. 그의 시선이 내 어깨에 걸린 가방에 닿았다. 그 안에는 그의 범죄를 증명할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그는 내게서 그것을 빼앗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미쳤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우리 25년을 함께 살았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따랐는데. 25년? 그가 코웃음을 쳤다. 그 시간 동안 넌 내게 아주 훌륭한 방패막이가 되어줬지. 고아 출신의 배경도 없이 오직 나만 바라보는 여자. 내 완벽한 인생을 꾸며줄 더없이 좋은 소품이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겠어. 내 새로운 인생을 위한 발판이 되어주는 역할. 나는 그의 잔인한 말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내 인생 전부가, 내 사랑과 헌신이 그에게는 고작 소품과 발판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더듬었다. 어떻게든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했다. 소용없어. 그가 내 생각을 읽었다는 듯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내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펀드 매니저의 희고 고운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쇠 같은 악력이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나는 비명을 질렀다. 이거 나. 조용히 해, 김수현. 이웃들이 깨면 곤란하잖아. 사고는 조용하고 자연스러워야지. 사고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그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이다. 나를 어떻게 죽일지, 어떻게 사고로 위장할지,
어쩌면 오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의 비밀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쯤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왜 하필 나야? 세상에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좀 지겨워졌어.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뱀처럼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매일 아픈 늙은이 수발드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그런 늙은이 붙잡고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하는 널 보는 것도 역겨웠어. 이제 다 끝내고 싶어. 이 지긋지긋한 집도 저 방에 누워있는 짐 덩어리도 그리고 너도.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공포와 슬픔이 있던 자리를 차가운 분노와 살아야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채웠다. 나는 남은 한 손으로 가방을 휘둘러 그의 얼굴을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가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나는 거실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이 미친 여자가. 욕설과 함께 그가 나를 쫓았다. 나는 소파를 넘어뜨리고 테이블을 밀치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집안의 모든 가구들이 내가 정성껏 고르고 배치했던 행복의 증거들이 이제는 나의 탈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있었다. 그가 내 머리채를 잡아챘다. 두피가 뜯겨나가는 고통에 나는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조용히 갔으면 고통은 없었을 텐데. 그가 내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숨이 막혀왔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나는 버둥거리며 그의 팔을 핥히고 때렸지만 남자의 완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으로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다. 언제 깨어나셨는지 어머니는 텅 빈 눈으로 이 끔찍한 광경을 그저 바라보고만 계셨다.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역시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는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체념의 순간 나는 어머니의 눈동자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노였다. 내 아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목도하는 어미의 처절한 분노. 그리고 슬픔이었다. 자신이 괴물을 키웠다는 것을 깨달은 어미의 피눈물 나는 슬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휠체어 옆에 놓인 작은 협탁으로 향했다. 그 위에는 내가 아침마다 물을 갈아주던 백자 화병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남은 마지막 힘을 모두 끌어모으는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화병을 밀었다. 쨍그랑. 거실 바닥의 대리석 위로 화병이 떨어지며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다. 그 요란한 파열음에 내 목을 조르던 남편의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다. 그가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단 1초. 하지만 그 1초는 내게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그의 몸을 밀쳐냈다. 그리고 내 발로 기어가다시피 하며 깨진 화병 조각 하나를 손에 움켜쥐었다.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손바닥을 찢고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어머니. 남편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한 노모를 향해 증오에 찬 고함을 질렀다. 그가 어머니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나는 그의 등 뒤에서 달려들어 손에 쥔 사금파리로 그의 팔을 깊숙이 그었다. 크악.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피가 솟구치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던 그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리가 이글거렸다. 더 이상 나를 처리해야 할 대상이 아닌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적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다시 달려들기 전에 몸을 돌려 현관으로 뛰었다. 손이 피로 미끄러워 잠금 장치가 자꾸 헛돌았다. 등 뒤에서 그가 다가오는 소리가 심장을 조였다. 제발 제발. 마침내 철컥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나는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가을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며 내 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크고 절박한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세요. 사람이 죽어요. 살려주세요. 내 비명은 고요한 전원주택 단지의 정적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여기저기서 불이 켜지고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구원처럼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피 흘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무너져 내린 내 세상의 폐허 위에서 흐느껴 울었다. 사이렌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찢겨진 세상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교향곡이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나는 핏빛과 푸른빛이 뒤섞여 광란처럼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웃집 창문마다 노란 불이 켜지고 잠옷 바람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고요했던 밤의 장막을 들추고 있었다. 수치심이나 창피함 같은 감정은 사치였다. 내 안에는 오직 살았다는 안도감과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중 2명이 내게로 달려왔다. 젊은 여경이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미미한 온기에도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안에서 격렬한 저항의 소리와 함께 남편이 끌려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증오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의 눈이 이글거렸다. 김수현, 이 배신자 같은 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저주 섞인 고함이 밤 공기를 갈랐다. 25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경찰의 손에 뒤로 꺾인 채 끌려가면서도 그는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눈빛은 내 영혼의 깊은 낙인을 찍었다. 저주와 살해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쳐버린 나를 향한 원망. 나는 그와 눈을 마주할 수 없어 고개를 떨구었다. 구급대원이 다가와 피 흘리는 내 손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따끔한 소독약의 고통보다 심장을 후벼 파는 배신감의 통증이 훨씬 더 컸다. 잠시 후 집안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가 구급대원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밖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모든 소란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방금 전 마지막 남은 이성의 불꽃으로 화병을 밀어 나를 구했던 그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치매라는 깊고 어두운 안개 속으로 다시 완전히 잠겨버린 것이다. 나는 구급차에 실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남은 영혼의 조각까지 태워버린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경찰서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낯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김이 오르는 종이컵이 내 손에 들려 있었지만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남편이 차려준 저녁을 먹고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돌보던 평범한 주부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남편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이자 참고인이 되어 있었다. 남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씨가 어머님 병간호 스트레스로 인해 망상 증세를 보이다가 자신을 공격했고 그걸 방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형사가 내 맞은편에 앉아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제 가방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해온 내 가방이 테이블 위로 올려졌다. 나는 그 안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내 형사에게 내밀었다. 내 이름으로 가입된 50억짜리 사망보험 증서, 수십억 원의 주식 투자 손실 보고서, 그리고 험악한 욕설이 가득한 사채업자의 독촉장들. 서류를 검토하는 형사의 미간이 점점 더 깊게 파였다. 그의 눈빛이 동정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보험금 수령인이 박지훈 씨로 되어 있군요. 가입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밤 처음 알았습니다. 제 서명도 위조된 겁니다. 나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어머니의 기이한 경고에서부터 시작된 의심과 공포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목이 메고 숨이 막혀 몇 번이나 말을 멈춰야 했다. 내 이야기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기괴했지만 형사는 단 한 번도 내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다.
내 진술이 끝났을 때 나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형사는 조용히 일어나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제대로 수사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경찰은 현장 보존을 위해 집을 폐쇄했고 나는 근처의 작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낯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증오에 찬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잔인한 현실이 나를 덮쳐왔다. 25년. 내 청춘과 인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절망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우리가 함께 웃으며 찍었던 결혼사진, 그가 내 생일마다 사주었던 목걸이, 주말 아침마다 함께 마시던 커피의 향기. 그 모든 행복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심장을 헤집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는 단지 완벽한 가정을 연기했을 뿐이고 나는 그 연극의 가장 중요한 소품에 불과했다. 나는 밤새도록 소리 없이 울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와 내가 믿었던 인생을 위한 장례식을 치르듯. 다음 날 나는 짐을 챙기기 위해 경찰과 동행하여 잠시 집에 들를 수 있었다. 노란 폴리스라인이 쳐진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발밑에서 어젯밤 깨진 화병 조각이 버석하고 밟혔다. 거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넘어진 소파,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 내가 25년간 쓸고 닦으며 갖고 온 따뜻한 보금자리는 하룻밤 사이에 끔찍한 범죄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곧장 2층 안방으로 올라가 내 옷가지와 최소한의 생필품을 챙겼다. 장롱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낯선 여자의 모습이었다. 텅 빈 눈, 푸석한 피부,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 문득 화장대 위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유학 간 아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세 사람. 저 사진 속에서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는 누구였을까? 내가 아는 박지우는 어디로 사라지고 저토록 잔인한 괴물만 남은 것일까? 나는 액자를 들어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갔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채취와 함께 내가 매일 갈아주던 라벤더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낡은 옷가지와 손때 묻은 물건들을 정리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어머니를 모실 수는 없었다. 나 자신조차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나를 살려준 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다. 며칠 후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거액의 도박빚과 주식 투자 실패, 내연녀의 존재, 그리고 내 서명을 위조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실까지.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지만 단 한 번도 내게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나 때문에 틀어졌다고, 내가 조금만 더 멍청했더라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것이라고 변호사를 통해 전해왔다. 나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저 내 인생에서 박지훈이라는 남자를 완벽하게 도려내야겠다는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시어머니가 머무실 요양병원을 알아보았다. 수중에 가진 돈은 거의 없었지만 다행히 결혼 전 출판사에서 일하며 부어두었던 작은 연금이 남아 있었다. 나는 발품을 팔아 시설이 깨끗하고 의료진이 상주하는 전문 요양병원을 찾아 계약했다.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는 날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임시로 머물던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어머니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였다.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어머니는 그저 인형처럼 조수석에 앉아 계셨다. 요양병원에 도착해 입원 수속을 밟고 어머니를 병실 침대에 눕혀드렸다. 2인실이었지만 아직 다른 환자는 들어오지 않아 병실은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비에 젖은 작은 정원이 보였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보시는 어머니의 옆에 조용히 앉아 앙상하고 차가운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검버섯이 핀 손. 한때는 분필을 잡고 아이들을 가르쳤고 홀로 아들을 키워냈으며
내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던 강인하고 따뜻했던 손. 어머니 저예요, 수연이에요. 내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나를 비추고 있지 않았다. 그저 내 뒤에 하얀 벽지를 향해 있을 뿐이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다. 여기서 지내셔야 해요. 여기가 더 편하고 안전할 거예요. 제가 자주 올게요.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잡고 있던 어머니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끔찍했던 그날 밤의 공포, 25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배신감, 앞으로 홀로 살아가야 할 막막함,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과 죄송함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을 때였다. 내 머리 위로 작고 마른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였다. 여전히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어머니는 마치 우는 아이를 달래듯 서툴고 느릿하게 내 머리를 쓰다듬고 계셨다. 아가 울지 마라. 환청이 아니었다.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치매에 걸린 후 처음으로 그녀가 나를 아가라고 불렀다. 비록 나를 며느리 김수연으로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눈앞에서 서럽게 우는 한 여자를 향한 연민과 모성이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피어난 것이리라.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더 크게 울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구원의 눈물이었다. 나를 살린 것은 기억을 잃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모성애였다. 박지훈이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이 사랑만큼은 빼앗아가지 못했다. 이 사랑이 남아있는 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지훈은 재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우리의 이혼도 법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나는 모든 것이 담겨있던 그 전원주택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어머니의 병원비와 내가 살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예전에 일했던 출판사의 후배가 차린 작은 1인 출판사에서 프리랜서 편집자로 일하게 되었다. 책상에 앉아 붉은 펜으로 교정지를 넘기는 일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박지훈의 아내도 오정숙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김수연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져 이제는 말도 거의 하지 못하셨지만 내가 갈 때마다 손을 잡아드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시를 읽어드리기도 하고 새로 나온 재미있는 책 이야기를 제잘거리기도 했다. 어머니는 대부분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지만 아주 가끔 내가 손을 잡고 있을 때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나는 여느 때처럼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창가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계신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어 병원 정원으로 나갔다. 붉고 노란 단풍잎들이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가을이에요. 작년 가을에는 우리 참 힘든 시간을 보냈네요. 나는 벤치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손바닥에는 그날 밤 깨진 화병 조각에 베었던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이 흉터는 끔찍했던 배신의 증거이자 동시에 나를 살린 사랑의 증표이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이 흉터를 볼 때마다 괴로워하지 않았다. 나는 잠든 어머니의 어깨에 내 스카프를 둘러드렸다. 그때 어머니가 잠결에 무언가 중얼거렸다. 아가 도망쳐. 나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다. 그날 밤 내게 속삭였던 바로 그 말.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공포가 서려 있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기억의 잔상이 무의식 중에 흘러나온 것뿐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다. 그리고 맑게 갠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끔찍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와 폐허만 남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나니 이렇게 눈부신 하늘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나를 구한 것은 기억을 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제 나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을 씩씩하게 살아갈 것이다.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손안에 남아있는 이 온기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강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성애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김수연 씨의 용기 있는 새 출발을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